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다운페이가 필요합니다. 5%에서 20%까지 경우에 따라 더 내기도 하고요. 작고 크고의 차이만 있지 다운페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 다운페이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말고 어떤 자금으로 다운페이가 가능할지 많이 여쭤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다운페이가 가능한지, 심지어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다운페이가 가능한지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이런 출처의 자금들이 다운페이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금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이 자금이나 채권이라는 변동성이 심한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한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다운페이로 사용한 시점에 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산을 현금으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입금하지 않았을 때는 다운페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테러 자금이나 범죄 조직의 돈 세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의 일환으로 10,000불 이상 자금이 거래가 될 때에는 그 1년의 모든 거래를 캐나다 관세청, 즉 CRA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깨끗하신 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설령 세금과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도 관세청에 내 거래가 보고되는 것이 껄끄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계좌 또는 자녀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다운페이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그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본인 명의의 은행에 입금하시고 그 자금을 캐나다에 있는 본인 명의의 은행으로 송금받아 그 송금했다는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정이 어쨌든 필요한 20%, 예를 들어서 20%의 다운페이가 필요하다면요. 20%의 다운페이를 만들었으면 됐지. 그게 부채인지 아니면 내 돈인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모기지를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10만 불밖에 없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사려면 최소 20%, 즉 20만 불의 다운페이가 필요한데 그래서 부족한 10만 불을 다른 은행에서 빌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20만 불이 되겠죠. 그래서 운 좋게 다른 은행에서 80만 불의 모기지를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별 문제 없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했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연체를 했고 그 연체 기간이 길어져서 은행에서 제 집을 압류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면 은행에선 80만 불에 대한 빌려준 모기지를 회수하고 나머지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20만 불을 압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압류하려고 해보니 그 20만 불 중에서 10만 불은 다른 은행에서 빌린 것이 됩니다. 그럼 다른 은행, 즉 10만 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어떨까요? 그 은행도 분명히 자신들이 빌려준 10%를 회수하고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10만 불 뿐인데 80만 불을 빌려준 은행과 10만 불을 빌려준 은행에서, 즉 두 은행에서 모두 자신들의 손해분을 청구 또는 회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은행에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운페이는 본인에게부터 나온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운페이가 20%가 넘으면 괜찮지만 20%가 안 되었을 때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기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떨까요? 지인에게 빌린 돈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랑은 사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써서 나중에 갚겠다고 문서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신용 기록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은행에서 모기지 심사를 할 때 아무리 뒤져봐도 지인이 빌려준 부채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빌린 자금을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은행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계 가족으로부터 받은 기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프트는 당연히 다운페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계 가족의 범위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직계 가족에 자매와 형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 자녀와 형제까지 직계 가족으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프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직계 가족에게 받은 기프트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사례처럼 3개월 동안 은행에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 돈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이 저에게 집을 사라고 선물로 준 것이니까요. 대신 그 돈을 저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 제 직계 가족인지 그 관계 증명서와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보냈다는 송금 증명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운페이의 출처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핵심은 본인의 자금이라도 최소 3개월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자신의 통장에 최소 3개월 이상 입금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는 3개월 동안 입금된 기록은 필요 없지만 가족 관계에 대한 증명과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운페이가 충분하다고 안심하고 계약을 하시고 거래를 진행하다가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셔서 마지막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크고 작은 것들은 거래를 하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다운페이를 준비하시면 보다 순조로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